자, 이제 21개 용도 지역의 각각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용 주거 지역 보시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요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109페이지 봅니다. 109페이지.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 지역 보시면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보시면은 1, 2, 3종으로 구분을 해서 1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전용 주거 지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양호란 말이죠. 양호.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편리란 말이 들어요. 편리. 양호랑 편리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뭔가 다른 것 같죠? 네. 같은 말은 아닙니다. 자, 양호한 주거 지역은 양호하긴 하나 편리하진 않은 지역. 편리한 주거 지역은 편리하긴 하나 양호하진 않은 지역. 이런 데입니다. 자, 양호와 편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양호, 편리하려면은 일단 집 주변에 지하철역, 대중교통 같은 게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편리한데. 네, 그 다음에 집에서 조금만 나가도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 데서 대부분 우리가 있는 지역이 요 편리한 데겠죠.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데, 요런 데는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가 약간 이렇게 뭐 소음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것도 좀 들리고, 지상에 지하철이 있는 데는 요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도 아침에 살짝 들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편리한 데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공기는 텁텁한 막 매연 이렇게 막 엄청 나쁘진 않지만은 약간 텁텁한 요런 데가 편리한 주거죠. 이겠죠?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는 뭐 럭키 아파트 있는 데나 아니면 롯데백화점 뒤에 아파트들 요런 데, 그다음에 저쪽에 밑에 동네역 저쪽에 있는 자이 같은 데 요런 데 편리한 데입니다. 집 나가면 바로 이제 지하철이 있고 근처에 대형 마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있고 요런 데가 편리한 데겠죠. 그다음에 양호한 데는 편리하진 않지만 양호하답니다. 우리가 삶이 아주 쾌적하려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새소리, 산새소리들이 막 들리고, 그 다음에 이런 데 공기는 엄청 깨끗한 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막 내 몸을 피톤치드 향이 막 감싸는 이런 데가 양호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는 거는 전용 주거 지역인데, 이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산새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는 피톤치드 향이 내 몸을 감싸는 이런 데는 전용 주거 지역이란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돼 있죠. 드라마에 많이 나온 데입니다. 회장님 집.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고가 단독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전화를 딱 받죠. 그 집 주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죠. 그러면서 뭐 누구 집입니다 말 안 합니다. 평창동입니다,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말하죠. 근데 거기가 여기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요. 드라마의 회장님들 사는 곳. 그러니까 성북동 같은 데는 그 옆에 북한산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평창동 이런 데도 뒤에 남산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산 밑에 거기 있는 데가 전용 주거지입니다. 회장님들 사는 단독 주택들 있는데 거기는 편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구성원마다 차를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자기가 직접 갈 필요가 없죠. 일하시는 분이 갔다 와줍니다. 그러니까 양호하게 되면 그분들은 편리한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양호한 데를 필요로 하지.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급 빌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고급 빌라촌 연예인들 사는데, 그 서울로 따지면은 동부 이촌동이라든지 그쪽에 가면은 고급 빌라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쪽에 서초동에 법원이나 검찰청 옆에 가보면은 거기가 연예인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쪽에 가면은 이 고급 빌라촌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아는 형이 대검찰청에 있어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아 동네가 엄청 조용하더라고. 동, 동네도 그 빌라도 한 3층, 4층을 넘지 않습니다. 요런 거 딱 있고 되게 이제 그 빌라 이제 한 층에 보면은 하나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창문이 한 대여섯 개 쪼름 있는데 엄청 넓습니다. 엄청. 빌라 한 층도 엄청 넓고 높이도 낮고 이렇게 지하에는 되게 비싼 차들이 이렇게 있고 동네가 조용합니다. 거기는 딱 가면은 그 옆에 뭐 무슨 몽마르트 언덕인가? 거기가 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거기를 이렇게 나지막한 그 언덕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쪽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공기가 좋습니다. 거기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인데 이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거를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층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는 데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예전에는 중층이 뭐 14층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는 층수 개념을 삭제해서 부른다. 그냥 중층이라고만 부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14층에서 15층 뭐 내지는 한 20층 정도까지도 중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새는 뭐 아파트 지으면 60층, 70층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다가 일부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세권에 여기가 대표적인 준주거지역입니다. 앞에 나가면은 상가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앞에 나가면. 근데 뒤에 가면은 원룸이 있고 좀만 지나가면은 요 앞에 동네 여기 있고 요쪽부터 해가지고 요 뒤쪽에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래서 상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 주택가긴 한데 상가들이 들어와 있고 상가들도 약간 규모가 있는 거. 핸드폰 판매점이라든지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네, 커피집 같은 거. 커피집도 좀 이렇게 체인점 같은 커피집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나뉩니다. 요거는 뭐 두 문자 딴다고 순서 바꿔서 외우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외운다면 일단 지금은 뭐 그지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외워질 거니까. 자, 이 순서대로 좀 외워주셔야 나중에 요 뒤에다가 제가 건폐율이랑 용적률까지 같이 붙일 겁니다. 이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다 다른데 그거를 요 순서대로 제가 딱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요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 상업지역부터 보시면은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 기능을 확충을 위한 지역.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심입니다. 심. 도심.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시의 심장 역할. 사람의 몸에서 심장이 낮에만 뜁니까? 밤에만 뜁니까? 밤낮으로 뛰죠.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 밤낮으로 사람이 빡짝빡짝거리는데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서면이라든지 동네역도 아마 이쪽에 중심상업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쪽에 메가마트 인근. 저도 뭐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사무실들 많은 곳들 넥타이 부대가 많은 곳 부산으로 따지면 저쪽에 중구 그쪽에 중앙동 그쪽에 이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연제구 법원 앞에나 이런 데 보면은 사무실도 많죠. 이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유통기능을 증진한답니다. 유통기능.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도시 안이나 지역 간. 사상은 공단이 상업지역이니까 뭔가 파는 데겠죠. 언국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도매시장
네, 뭐 국제시장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쇼핑몰 같은 데를 여기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데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 안이나 지역 간 도매시장 내지는 대형 쇼핑몰들 이런 데,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동대문 시장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그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분류를 하는데, 전용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이랍니다. 중화학이랑 공해성 공업, 막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풀풀 나는 이런 데. 네, 울산의 중화단지 이런 데, 중화공업단지 이런 데, 그런 데가 바로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울산 같은데.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장이긴 공장인데 굴뚝 없는 공장, 굴뚝 없는 공장. 창원 같은 데 가면 많죠. 창원 같은 데 공장이긴 한데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이런데 굴뚝이 없고 전자산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런 데가 요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중공업지역인데,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경공업 이런 것들, 조그마한 공장들 부산에도 있죠. 사상에, 아까 말한 사상에 가보면 조그마한 공장들. 그 다음에 김해 같은 데 가면은, 김해가 전국에서 소규모 공장들이 제일 많은 데라던데, 아무튼 김해 같은 데로 가면은 공장들, 조그마한 공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가 요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좀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 혹시나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진짜 아파트처럼 성냥갑처럼 이렇게 짓습니다. 공장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호실별로 분양을 합니다. 호실별로. 그래가지고 요 안에 소규모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호실은 뭐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공장으로 쓰고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주거용으로도 가끔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소음이 좀 작게 나고 이런 공장들. 이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게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익률이 엄청 좋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분양받으면은 대박이랍니다. 대박. 이게 수익률이 그렇게 좋답니다. 요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아무튼 이런 것들, 아파트형 공장이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이 녹지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개발 가능성.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보전, 생산, 자연녹지를 구분을 하는데, 보전녹지부터 읽어보시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랍니다. 보전.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보전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 보시면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는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일단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단 안 된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세모입니다. 세모. 유보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답니다. 허용.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되죠. 개발이. 제한적인 범위긴 하지만은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은 요 개발 가능성이 왜 필요한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전녹지는 개발이 안 되고, 생산은 개발이 유보돼 있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법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곳. 이런 데가 보전, 생산, 자연녹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21개의 용도지역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개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글자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용도 지역이 어디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지나다니다가도 그냥 막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여기 아파트 있네, 여기 뭐 상가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이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 반드시 하나는 지정이 돼 있어요. 반드시. 요 21개 중에. 그러니까 요 21개 중에 어디쯤이겠구나라는 걸 내가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그 지역에 이제 네이버 지도 해가지고 요새 내 위치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의 지번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번을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거랑 여기에 있는 용도 지역이랑 일치하는지, 나랑 달랐으면은 여기는 왜 그런지를 이 책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기능을 하는 데라서 이렇게 나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유통상업지역이구나, 아니면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유통이라든지 일반 상업지역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여기는 한 2종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3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종, 2종은 충분히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도 이렇게 조용한데 주택가들 엄청 이제 여기도 보면은 요 온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이제 고급 주택들 있죠. 요 뒤에 온천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가면은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주거지역인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하시려고 자격증을 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여기가 어떤 지역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번을 치면 아까 말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에 지번을 치면은 그 지역에 붙어 있는 각각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들 내지는 토지 이용 계획들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한 것들이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뭐 재미죠. 이런 것들은 공법은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활화 하는 거는 생활화. 저희 그 유일한 취미가 핸드폰 게임 같은 건데 그 핸드폰 게임 할 때도 저는 게임 아이디를 용도 지역으로 만듭니다. 용도 지역으로. 혹시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별명을 불렀는데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면 접니다. 저 계획관리 지역. 아직은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돼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저 그런 꿈을 가지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여기는 어떤 용도 지역에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이렇게 21개의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거 왜 지정할까요? 왜? 자, 왜 지정하는지 이전에 용도 지역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칠판에 써져 있습니다. 5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정하냐고, 어떻게? 네네네, 그렇게.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왜 지정합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고 용도 지역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 써져 있는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위 제한. 일반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용도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그 제한의 형태가 용도 지역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건축 제한,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행위 제한이 나온다. 첫 번째 건축 제한부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건축 제한은 이렇게 기본서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없는데 1번 해가지고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통령령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칸에는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원칙은 여기 나오는 대통령령에서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그 건축 제한을 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가면은 맨 뒤에 별표라고 해서 이 21개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저기 있는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는 자 전용 주거지역은 행위 제한이 좀 강한 곳일까요? 약한 곳일까요? 그렇죠. 전용 주거지역 아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누구 사는 데라고 했습니까? 회장님들 사는데 회장님들 사는 동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노점상들이 떠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행위 제한이 엄청 아무거나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아무거나 조용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규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건물.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요거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죠. 여기서 안 되면은 그 옆에 칸을 보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는 안 되더라도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몇 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서가 나오면은 제가 그 표를 보면서 이 표를 읽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강한 곳은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용도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좀 약한 곳은 어딜까요? 저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좀 약해 보이는데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상업지역 같은 데 아닐까요? 상업지역. 이런 데는 행위제한이 좀 약하겠죠. 건물도 좀 높게 지을 수 있고. 이런 데는 뭐 예를 들면은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요거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돼. 이렇게 식으로. 이거는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건축 제한이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나 지을 수 없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없는 건물, 그 다음에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표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중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뭐 요양병원 같은 걸 짓고 싶다라고 오는 거죠. 요양병원 같은 거. 요양병원이 일단은 어떤 용도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병원시설, 뭐 의료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료시설이라든지 1종 근생, 2종 근생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중개하려는 땅이 만약에 저쪽에 뭐 준주거지역이다 하면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행위제한이 좀 약한 곳인데 그런 데서 이게 지을 수 요거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요 안에 요양병원이 없죠. 그러면은 이 요양병원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기본서가 나오면은 요 표를 본분 방법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이 조례는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요 중에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는 되게 하고 요거는 되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조례를 요걸 확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중개를 할 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표는 기본서에는 반드시 실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 제한은 제가 기본서에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21개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두 번째,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자,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뭐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건축법상의 개념입니다. 유리니까 당연히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야 이제 퍼센트로 바뀌겠죠. 자, 건축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 뭐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의 개념인데 요거 한번 보고 오죠. 아마 164페이지 보시면 돼요. 164페이지. 자, 건축법에 가면은 대지 면적이 뭔지, 건축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뭔지, 연면적이 뭔지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설명하고 제가 건폐율 용적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인데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이하는 보지 마십시오. 뭐 건축선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놔두시고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 뭡니까? 네? 단면, 예, 잘라가지고 위에서 본 게 그게 수평 투영 면적이죠. 자, 건물은 어디다 짓습니까? 땅 위에는 그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은 땅 위에 짓는다 이러고 공인중개사들은 대지에 짓습니다 이래야죠. 대지에. 네, 건물은 모든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땅 중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부른다. 대지. 그러니까 대지라는 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요거를 대지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본 거, 요게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보죠.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건축 면적이죠. 원칙만 보십시오. 나머지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건축물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되죠. 외벽 중심선. 그러니까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일단 잘라야 된다. 우리 건물을 한번 잘라보죠. 우리 건물을 딱 자르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외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벽을 딱 자르면은 우리 건물을 딱 자르면은 벽 두께가 있으면 벽 두께가 벽이 선으로 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벽 두께의 절반을 포함합니다. 벽 두께의 절반. 요거. 여기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 절반이 포함된 면적. 요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러면은 자, 건물이 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을 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모양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두바이 가면 이런 호텔이 있죠. 막 이렇게 생긴 호텔. 이런 것들은 여기를 잘라야 될까요? 여기를 잘라야 될까요? 여기를 잘라야 될까요? 가운데. 제일 넓은 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이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이 건축 면적을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건축 면적은. 그래서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이 건축 면적을 튀어나오게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부분을 잘랐을 때 여기를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건물 같은 거를 지으면은 이렇게 처마 같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자르면 요만큼이 튀어나오죠. 이게 건축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제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제외되는 부분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런 데는 처마에서 요 끝에서부터 몇 미터 후퇴한 만큼을 빼줍니다. 건축 면적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1m 빼주고 축사는 3m 빼주고 한옥은 2m 빼주고 전통사찰은 4m 빼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닥 면적이라는 게 나오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라는 거는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구획의 중심선. 자, 구획의 중심선.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긴 한데 우리 층을 자르면은 여기 뭐 강의실이 있고 뭐 사무실이 있고 뭐 계단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 같지만은 바닥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따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실의 바닥 면적. 그리고 뭐 이렇게 나머지 다른 거 호실들이 여러 개 있는 층의 같은 경우에는 101호의 바닥 면적, 102호의 바닥 면적, 103호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각 층 이 바닥 면적들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다 합하면은 그 층의 바닥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층의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는 게 그 밑에 나오는데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 다 합하면은 이게 연면적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그 태풍 같은 거나 이런 거 여름에 오면은
군 장병들이 이제 동원이 되죠. 재해복구에 동원이 되면서 재해복구에 동원된 연 인원이 총 뭐 한 1000명 뭐 이렇게 한다. 1000명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연은 1년 할 때 연을 말합니까? 아니면 총을 말하는 겁니까? 총이죠. 여기서 마찬가지. 각층 바닥 면적의 총 합계입니다. 총 합계. 이을 연자를 쓰는 거예요. 이을 연자.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연면적입니다. 자, 요걸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제곱미터로 동일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는. 이럴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네, 200. 150 아니고 200. 150은 재수생이나 150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200이죠. 제가 150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150 하고 있고 150이라고 왜 150이라고 하는지 아는데 일단 연면적은 200.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지하 1층, 1층, 2층, 3층 요 건물의 연면적을 말할 때는 200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00. 근데 용적률 구할 때 요거를 지하층은 제외해 버립니다. 이걸 왜 제외하는지도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을 빼고 연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150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요거는 200입니다. 200. 연면적은 이렇게.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우측에. 자, 건폐율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해서 곱하기 100 돼 있는데 일단 건폐율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자, 아까도 관리지역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재료는 이 제도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지가 세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필지가 건폐율이라는 거는 풀이를 하면은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를 쓰는 겁니다.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덮여지는 면적입니다. 덮여지는 면적. 그러니까 대지가 이만큼 있으면은 건폐율이 만약에 50%다. 50%면은 이 대지의 절반만큼은 건물을 세워서 덮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겁니다. 세워서 덮여지는 면적. 이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세울 건자 덮을 패자. 그래서 50%면은 이 건물을 세워서 덮여지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50%만 건물을 세워서 덮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지를. 그러면 건폐율이 없으면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건폐율이 없을 때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네? 건물을 어떻게? 건폐율이 없습니다. 네? 크게 말해서 주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 대지가 요만큼 있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고? 그렇죠. 가득 채워주죠. 당연한 거죠, 이거. 건폐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옆에 토지 소유자는 여기가 꽉 채워졌으니까 좀 띄워서 짓겠습니까? 꽉 채워서 짓겠습니까? 네, 그렇죠. 옆에 토지 소유자도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이 사람도 꽉 채워져. 자,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요 뒤에 있는 건물들은 햇빛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안 통하면 통풍이 안 됩니다. 통풍이 안 되면은 되게 습해집니다, 이게. 제가 이게 그 지하층이나 1층에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바람이 안 통하면 서울에 혼자 살 때 보통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바람이 안 통하는 이런 데 사는데 그런 데는 습기가 차면은 이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건조가 안 되니까 곰팡이가 엄청 끼는 거죠. 그때 아토피가 생기고 이러던데 아무튼 이런 데는 바람이 안 통하면은 곰팡이가 엄청 피죠. 이게 바람이 안 통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은 다 옮겨붙죠. 그래서 그 대구에서도 저번에 서문시장인가 불났을 때 시장 전체가 다 타버립니다. 이게 그 재래시장들이 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연소의 위험이 있어요. 연소의 위험이.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한번 넣어보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서 이만큼 건폐율만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겁니다. 자, 여기 지역의 전체를 건폐율을 50%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50%로. 그러면은 대지 중에서 절반만큼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이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그라미로 짓든 별표로 짓든 상관은 없는데 건물 모양은 규제를 뭐 다른 법에서 하는 건데 건폐율은 이 대지 면적 중에서 덮여지는 비율만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어떤 지역에 짓든지 상관이 없는데 절반만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건물을 대지 중에 절반만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대지 중에서 절반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대지를 덮고 나머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여기 남겨져 있는 땅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네, 공지라고 부릅니다. 공지. 여기가 바로 공지가 되는 겁니다. 공지.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소한의 공지 확보. 자, 이전에 발생하던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햇빛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햇빛 들어옵니다. 바람 통합니까? 네, 바람 통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불 나죠.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뭐 합니까? 그렇죠. 나와서 이제 불구경합니다. 불구경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불을 보면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연소의 위험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땅은 불에 안 타니까.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폐율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들이 이 건폐율이라는 제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 면적에다가 하면은 비율이 나오겠죠. 소수점으로 나올 겁니다. 소수점으로. 대지 면적이 100이고 대지 면적을 건축 면적이 넘을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만큼의 대지에 120의 건축을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100 안에서 일단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50제곱미터다 하면은 이게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죠. 이게 0.5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50%가 되는 거죠. 이런 계산들이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처음으로 학개론 수업을 할 겁니다. 그 학개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2분의 1이고 0.5고 곱하기 100을 하면 왜 50%입니까? 이거를 학개론 교수님한테 물어보시죠. 학개론 교수님. 학개론 교수님이 목요일날 올 겁니다. 목요일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학개론 교수님한테 가기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그 이쪽에 가다 보면은 이쪽에 해론수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근데 이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부릅니다. 자, 용적률은 한자를 풀이하면은 이 쓸 용자에 쌓을 적자를 쓰는 겁니다. 쌓을 적자. 그러니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쌓아 올리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자, 대지 면적에다가 각 층 바닥 면적만큼을 이렇게 아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더한 거. 요거의 비율입니다. 요거의 비율.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건폐율이 50%라고 가정을 하고 용적률을 200%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대지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 중에서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로 가정을 해보죠. 50제곱미터. 자, 지하층은 빼겠습니다. 일단 50제곱미터로 쌓아 올립니다. 똑같은 넓이로 쌓아 올리면 몇 층까지 쌓아 올립니까? 그렇죠. 대지면 자, 용적률이 200%라는 거는 200%가 용적률이면 대지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건 연면적이죠. 연면적.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요 200%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구할 때 이걸 넘겨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이니까 나누기 100으로 넘겨주면은 요게 그냥 숫자로 바뀌죠. 그래서 200%를 그냥 숫자로 바꾸면은 2죠, 2. 200%를 그냥 숫자로 바꾸면 2. 300%를 그냥 숫자로 바꾸면 그냥 3. 300%는 그냥 3. 이거 학개론 하기 되게 힘든데 이거 안 되면 자, 한번 해볼까요? 200%는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바꾸면 이게 2.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500%는 5. 1000%는 10. 네, 이거면 돼요. 학교에서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서 퍼센트가 됐으니까 100을 나눠주면 됩니다. 일반 숫자가 되는 거.
더 자세한 사항은 해오론 수학원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 100을 없애면 되겠죠. 여기다 넘겨줬으니까 200%를. 그래서 이 x 값을 2는 100분의 x다. 요거에서 x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는 다시 바꾸면은 1분의 2죠. 1분의 2.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x는 200이 나오죠. x는 200.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한번 풀어보죠. 대지 면적에 곱했죠. 대지 면적의 두 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지 면적의 두 배만큼을. 자, 만약에 용적률이 300%다 하면은 대지 면적의 3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죠. 이게 500%다 하면은 대지 면적의 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용적률이 500%면은 대지 면적의 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죠. 그게 500입니다. 500. 그러면은 이 500제곱미터를 쌓아 올리면 됩니다. 쌓아 올리면. 다 합한 거, 쌓아 올린 걸 다 합하면은 요 500제곱미터만 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50%고 200%일 때,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일 때는 대지 면적이 100이고 그 중에 50제곱미터까지 쓸 수 있는데 요 50제곱미터를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50제곱미터씩 대지 면적의 200%라는 거는 2배만큼을 쌓아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까지 쌓아 올리는데 똑같은 넓이로 쌓아 올리면은 4개 층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 안 쓰고 25제곱미터만 쓰는 겁니다. 건폐율은 요만큼 쓸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50%를 지어서 덮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요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까지. 그러니까 25제곱미터만 쓰면은 남은 250제곱미터가 있겠죠. 여기 50제곱미터가 있겠죠. 요거를 위로 쌓아 올려버려요. 위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8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롯데월드 타워 103층인가 뭐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건폐율이 채 10%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엄청 넓은데 그 중에서 한 9점 몇 프로만 씁니다. 1층이. 그리고 나서 남은 건물들은 남은 용적률을 위로 다 쌓아 올리면 돼. 그리고 밑에는 넓은데 고층 건물들 보면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게 이제 초고층 건물이 탄생하는 배경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4층은 200에다가 50을 나누면 여기 4가 나오죠. 4가. 자, 이 4는 이 건물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소 층수입니까? 최대 층수입니까? 최소 4층까지 지을 수 있죠. 건폐율을 다 쓰면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걸 덜 쓰면 더 지을 수 있죠. 최소 층수. 이게 시험에 나왔죠. 최소 층수다 이게. 최소 층수다. 최대 층수가 아니라 최소 층수. 최대 층수가 아니라 최소 층수라는 거. 그러니까 건폐율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직접적으로는 규제가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4층까지 지어야 된다. 반드시 5층까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보면은 대략적인 그 건물의 층수가 나오는 거지 반드시 이 건물의 층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결합해 가지고 건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라는 건데,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찾아오겠죠.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건물을 짓는데 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50%, 용적률은 200%, 이런 것들은 실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저기 길 건너편에 병원 건물 짓고 있죠. 그 앞에 가면은 표지판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건물의 개요도 해가지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건폐율이 뭐 저도 모르는데 24.2575%.
용적률은 312.12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야 이게 뭔 말이고 하는 거, 뭔 말이고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자, 이걸 한번 읽어보죠. 계산기가 합니다. 계산기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주면 됩니다. 자, 대지 면적 중에 건폐율은 지어서 덮이는 면적이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 중에서 24.2575%를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만데? 잠시만요. 계산기로 들어보면 됩니다. 설명만 해주면 읽을 줄만 하면 되죠. 읽을 줄만.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는 50%, 200% 이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는 읽어주면 됩니다. 건물 중 대지 면적 중에서 요 정도를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니까 대략적으로는 요 정도를 지어서 덮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적률은 312.125%니까 대지 면적의 3.12배를 이런 것들 어렵습니까? 3.12배입니다. 3.12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3.12배만큼을 지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랑 용적률로 이렇게 나누면은 대략적인 건물의 높이가 나오겠죠. 이걸 뭐 25라고 하고 이걸 300으로 하면은 이걸 대충 나누면은 층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숫자가 약해서 25에 300이면은 몇 층입니까? 12층 정도? 네, 12층 정도. 대략적으로 12층인데 12층보다 좀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주면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3.12배만큼을 쌓아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입니다.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싫어집니다. 공법이.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건폐율이랑 이 용적률이 뭔지만 기억을 해주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서 건폐율만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둔다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용적률만큼을 연면적으로 써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면 2배, 300%면 3배, 500%면 5배, 1000%면 10배만큼을 바닥 면적으로 써가지고 딱딱 쌓아 올리는 겁니다. 요게 건폐율이랑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결합이 되면은 건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일 때, 이럴 때는 이 두 개를 나눠버리면은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최소 높이가 나와요. 최소 높이. 아까 200에 용적률이 200에 건폐율이 50%면은 이걸 나눠버리면은 4가 나오는데 이 4층이라는 거는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최소 높이입니다. 최소 높이.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거. 더 높이 지으려면은 바닥 면적을 줄여가지고 위로 쭉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층수는 5층, 6층, 7층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크게 법에서는 4가지 용도 9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4가지 용도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합니다. 녹지지역은 촌 아닙니다.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자주 묶입니다. 얘네들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세분될 때 요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이 되고,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이거 순서대로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보십시오. 뭐 너무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1월 달에는 밤을 새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1월 달에는 제가 이거 안 해오면은 저기 사무실에서 실장님이랑 같이 외우고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 안 넣어줄 테니까 이거는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 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폐율이랑 이것도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여기는 뭐 50%, 50, 60, 여기는 50, 70, 뭐 90, 80, 7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요거 분류되는 거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분류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용도 지역은 아까 어떻게 지정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입안해서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원칙이죠. 원칙. 근데 이 일부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것들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건 특례인데 암기사항이라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요 관리계획 절차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변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여기를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막 밀집된 데서 이런 데서 원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용도지역을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용도지역을 바꿔줘야겠죠. 2종이나 3종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걸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고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용도 지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